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가 결국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길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지연, 올해 55세예요. 20년 동안 남편 박준호와 함께 꽤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저는 명품백 하나 사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강남 아파트 50평에 살면서 외제차 2대를 굴렸어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죠. 그럴 때마다 받는 부러운 시선들이 저에게는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홍콩 여행 어때요? 친구들이 다 다녀왔는데 우리도 가봅시다. 좋지, 지연아. 호텔도 5성급으로 잡아. 준호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돈을 아끼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로서 당당했거든요. 사교 모임에서도 저는 항상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해외 브랜드 신상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서 들고 나타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머, 지연 씨는 정말 센스가 좋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미용실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관리받았고 네일샵에서는 한 달에 1번씩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옷도 계절마다 새로 사서 드레스룸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난해 겨울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전화를 받을 때도 저만치 떨어져서 통화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곤 했죠.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준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늘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결하겠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신경질적이 된 준호는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리모컨이 제자리에 없다고 소리치고 음식이 짜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구나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그때 준호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거든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투자한 건물들 값이 다 떨어졌고 은행 대출금도 늘어나고 준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렵다니. 게다가 준호는 항상 자신 있게 사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괜찮겠죠. 여보가 똑똑하니까 잘 해결할 거예요. 지연아, 생각보다 심각해. 집도 넘어갈 수도 있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이 넘어간다니 도대체 얼마나 빚이 많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준호가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바라봤고 문 밖에서 소리가 나면 온 가족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죠.
며칠 후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이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계신가요? 지금 안 계세요. 그럼 언제 들어오시나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며칠 뒤 은행에서 집을 압류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빌린 사채 금액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몇십억이라는 돈,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해시태그 준호와 저는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집은 이미 은행 소유가 되었고 명품들도 하나씩 팔아치워야 했어요. 그동안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가방들, 옷들이 고작 몇십만 원에 팔려나가는 걸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고 명품 매장에서 제 샤넬백을 평가받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300만 원에 산 가방이 50만 원이라니.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죠. 요즘 중고 시장도 어려워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손에 익었던 에르메스 가방도 루이비통 지갑도 모두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물건들이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제 정체성이었거든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계속 사과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거든요. 차량 2대도 금융회사에서 가져갔어요. 그동안 타고 다니던 BMW와 벤츠가 견인차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준호가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화장실도 거실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준호의 옷들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 잠시 피해 있을 테니까 너는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라. 곧 해결하고 돌아올게.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준호가 저를 두고 도망간 거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거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날 오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집에 찾아왔어요. 박준호는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어요. 그럼 부인이 대신 갚으셔야죠. 연대보증 서명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서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협박했어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지만 결혼하면 남편의 빚도 함께 지게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동안 살았던 50평 아파트에서 나와 고시원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짐을 싸면서 울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조금뿐이었습니다. 그 많던 가구들, 그릇들, 장식품들은 모두 남겨두고 나와야 했어요. 고시원을 보러 다니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도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용실에서 정기적으로 관리받던 머리가 이제는 스스로 빗어야 하는 머리가 되었죠.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드레스룸만 해도 이보다 넓었는데
이제 이 좁은 방이 제 전부가 되었어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 그것도 제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첫날 밤 얇은 벽 너머로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소음을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콧구리 소리, TV 소리, 전화 통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돈이 떨어져 가자 일을 구해야 했어요. 55세라는 나이에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일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결혼 전에 잠시 회사에 다닌 것 빼고는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으니까요. 편의점, 식당, 청소업체까지 닥치는 대로 지원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경력이 없으시면 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동안 남의 집 아주머니들 보며 안쓰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그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겨우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했어요. 하루 종일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아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그릇 다시 닦아요. 기름때가 남아있어요. 사장님은 까칠했어요.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움츠러들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하루 일당 5만 원이 제게는 소중한 생계비였거든요. 발은 퉁퉁 부었고 어깨는 뻐근했어요. 그동안 손톱 관리까지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제 때문에 손이 트고 거칠어졌습니다. 밤늦게 고시원에 돌아와서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연락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정말 저를 버리고 떠난 거였죠.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하자고 약속했던 건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고 밤 9시에 퇴근해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시원 게시판에서 특별한 구인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식당 일을 한 지 2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밤 9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월급 100만 원으로는 고시원비와 생활비를 겨우 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시원 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구인 공고를 발견했어요. 가정부 구함, 월급 350만 원, 경험자 우대, 월급이 350만 원이라니. 제가 식당에서 한 달 벌어봐야 100만 원 남짓인데 그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정부 월급치고는 너무 높았거든요. 다른 사람들 구인 공고를 보니까 대부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였는데 350만 원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어요. 뭔가 함정이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부 구인 공고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일이 좀 까다로운데 괜찮으실까요? 어떻게 까다로운지요? 고용주분이 좀 예민하세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오셨다가 며칠 못 버티고 나가셨어요. 전화 받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350만 원이라는 월급은 저에게 너무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뵙고 상담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주소는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월급이 그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일이 힘들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대저택이었어요. 담장도 높고 정원도 넓은 정말 부자들이 사는 집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 집을 올려다봤어요. 3층 양옥에 정원까지 있는 걸 보니 억대가 아니라 수백억은 하겠다 싶었습니다. 문간에서 벨을 누르니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한지연 씨시죠? 저는 이 집 집사 김 집사입니다. 집사라니 정말 부유한 집이었나 봅니다. 집사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랐어요.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아파트 거실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정말 높았어요. 샹들리에도 크고 화려했고 소파며 테이블도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진짜 작품 같았어요.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니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어떤 분일까? 왜 그렇게 까다롭다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가정부가 며칠 못 버티고 나갔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잠시 후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7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엄격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표정도 차가웠어요. 걸음걸이만 봐도 예사롭지 않은 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연입니다. 앉으세요. 가정부 일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요리는요? 집에서 해먹은 정도는. 오상철은 제 답변을 들으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일하려면 규칙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하고 제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해요. 오상철의 말투는 명령조였어요. 직원을 대하는 게 아니라 부하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차갑고 딱딱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마세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마시고. 점점 부담스러워졌지만 월급 350만 원 생각하니까 참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제 처지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하루에 5만 원씩 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고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너무 엄격한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기회는 기회였어요. 월급도 많고 고시원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에 오세요. 면접이 끝나고 집을 나오는데 뒤통수가 차가웠어요. 오상철의 시선이 차갑긴 했지만 그래도 일자리를 구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집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지연 씨, 사장님이 까다로우니까 각오하고 오세요. 그동안 온 분들 대부분이 일주일을 못 버텼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월급이 높다는 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기회였습니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서둘러 준비했어요. 고시원에서 그 큰 집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정확히 6시에 도착했는데 오상철이 이미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김 집사가 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짧고 차가운 인사였어요. 미소 한 번 없이 그냥 사무적으로 말하더군요. 김 집사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아침은 7시 정각에 차려드려야 하고요. 사장님은 잡곡밥, 된장찌개, 나물 반찬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커피는 아메리카노 진하게. 부엌은 정말 넓었어요.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지만 저에게는 다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청소는 매일 해야 하고 특히 사장님 서재는 책 한 권도 자리를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빨래는 손빨래와 드라이클리닝 분리해서 해야 하고 규칙이 너무 많았어요. 메모하려고 했는데 김 집사가 말렸습니다. 메모는 안 돼요. 다 외워야 해요. 첫날부터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잡곡밥 짓는 법부터 몰랐어요. 물량도 모르겠고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결국 7시 5분에 식사를 차려드렸더니 오상철이 화를 냈어요. 시간 지키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늦으면 나가세요.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겨우 5분 늦었는데 그렇게 화를 낼 줄 몰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된장찌개 맛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짜다고 하더니 싱겁다고도 하고 도대체 어떤 맛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 바닥을 닦는데 구석진 곳까지 다 확인했어요. 여기 먼지 남아있네요. 다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파 밑, 테이블 다리, 화분 뒤까지 샅샅이 점검하더군요. 조금이라도 놓치면 바로 지적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까다로웠어요. 변기는 물론이고 타일 사이 곰팡이까지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욕조도 반짝반짝 빛이 날 때까지 닦아야 했어요. 이걸 청소라고 했어요? 다시 하세요. 하루 종일 다시 하라는 말만 몇십 번 들었어요. 침실 정리, 빨래까지 모든 게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점심때는 더 힘들었어요. 오상철이 갑자기 손님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했는데 뭘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간단하게 비빔밥이라도 만들어요. 비빔밥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오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55살까지 살면서 비빔밥도 제대로 못 만든다니요. 그동안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나 싶었어요. 결국 김 집사가 도와줘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었지만 오상철의 표정은 계속 안 좋았어요. 나물도 간이 안 맞고 밥도 너무 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어요. 손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더 창피했습니다. 오후에는 빨래를 했는데 고급 셔츠를 잘못 빨아서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세탁법을 제대로 안 봤거든요. 그걸 발견한 오상철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셔츠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200만 원짜리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할게요. 당신 월급으로 몇 달 걸려야 배상하겠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모질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나가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녁 준비도 엉망이었어요. 생선구이를 하라고 했는데 탔고 나물 무침은 너무 셌어요. 밥상을 차리는 것도 서툴러서
젓가락 놓는 자리도 틀렸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그만두세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매정했어요. 첫날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이해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저렸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동안 남편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일해야 하다니요. 그래도 월급 생각하니까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350만 원은 저에게 절실한 돈이었거든요. 고시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실수하고 매일 혼났습니다. 오상철은 저에게 인사말 외에는 거의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일 지시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도 맞추게 되고 청소도 꼼꼼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도 김 집사한테 배워가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그런데 오상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일을 잘해도 칭찬 한마디 안 했어요.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죠. 저는 단지 일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상철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게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물건이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오상철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곤 했는데 그날은 전혀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위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서재 문이 열려 있었는데 오상철이 책상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급하게 다가가서 흔들어 봤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고 숨소리도 가빠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강남구 신사동인데요. 70대 남성이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신고하고 나서 김 집사한테도 연락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오상철 옆에 있으면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곧 병원 갈 거예요. 의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차가웠던 분이지만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안쓰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끔찍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는 걸 보니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들것에 실려가는 오상철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분 연락처 아시나요?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동안 오상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집사가 와서 딸에게 연락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바쁘다며 며칠 후에 오겠다고 했다더군요. 아들도 해외에 있어서 당장 올 수 없다고 했고요. 결국 저 혼자 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도 될 것 같았지만 왠지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병실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오상철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가끔씩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간호사를 불러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오상철이 깨어났어요.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셔서 119 부르고 따라왔어요.
집에 가세요. 이제 괜찮으니까.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평소 그 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직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도 안 오는데 혼자 두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와서 설명해 줄 때도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심근경색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분이 계신가요? 딸이 있는데 바빠서 못 와요. 의사는 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입원해 있으니까 그럴 만했죠. 그날 오후 오상철이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그냥요. 그냥이 뭐예요? 사장님 혼자 계시니까 좀 그래서요. 오상철은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전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저녁 때 죽을 먹여드리면서 오상철이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제 딸은 제가 쓰러져도 바쁘다고 안 와요. 그래도 걱정은 하실 거예요. 걱정보다는 유산에 더 관심 있을걸요. 씁쓸한 목소리였어요. 자식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안 해요. 오상철의 얼굴에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혼자고 아파도 혼자고.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저도 혼자거든요. 남편이 저버리고 떠났어요. 처음으로 제 사정을 말했어요. 오상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왜 여기서 밤새 간병을 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날 밤 오상철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수고했어요. 집에 가서 쉬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안 와도 돼요. 그래도 올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병원에 갔어요. 오상철은 처음에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점점 제가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오상철이 저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일이 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요? 그냥 전처럼 차갑게 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때 오상철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상철이 퇴원한 후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차갑게 명령하지 않고 가끔씩 안부도 물어봤습니다. 저도 더 이상 눈치만 보며 일하지 않게 되었죠. 오늘 기분 어때요? 괜찮아요, 사장님. 한지연 씨라고 부를게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그냥 이것저것 하며 불렀는데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오상철은 점심같이 먹자고 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지연 씨는 어떻게 그런 남편과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저한테 잘해주고.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도망갔네요. 네, 가장 필요할 때 저를 버렸어요. 오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공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돈만 달라고 하더니 정작 제가 아플 때는 바쁘다고 안 와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둘 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아픔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오상철의 딸 오미라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차가웠습니다.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왔는데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미라야, 갑자기 웬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면서요? 왜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하지만 오미라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걱정했다면 그때 바로 왔을 텐데 한 달이나 지나서 온 걸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니까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도 딸인데 와야죠. 오미라는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이 새로 온 가정부예요? 네, 한지연입니다. 아, 그래요. 인사도 받아주지 않더군요. 그냥 무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하인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 오미라 남편 이도현도 왔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첫눈에 봐도 돈 냄새를 풀풀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복도 비싸 보이고 시계도 화려했어요. 아버님, 건강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에요. 요양원 같은 데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이도연의 말에 오상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야? 나 아직 정정해. 그래도 만에 하나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뻔했어요. 오상철을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 꿍꿍이가 눈에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오미라와 이도현이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저 가정부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그러게 뭔가 이상해. 가정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혹시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마음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하지만 그들의 추측은 어느 정도 맞았어요. 오상철과 저 사이에는 분명히 전과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었거든요.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이랄까요? 며칠 후 오미라가 노골적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한지연 씨,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부는 가정부답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밤새 간병하고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니요. 제가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친절하게 대한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돈 많은 노인네들 꼬셔서 재산 뜯어내는. 오미라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저를 완전히 돈만 밝히는 여자로 몰고 갔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이 외로우니까 조금만 잘해도 착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의존하게 만들어 놓고 이도현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일만 하세요. 둘이 합세해서 저를 몰아붙이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오상철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미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표정 보면 알겠어요. 결국 오미라가 한 말을 다 얘기했어요. 오상철은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가족이니까 걱정하는 거겠죠. 걱정이 아니야. 자기들 재산 뺏길까봐 그러는 거지. 오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집안이 너무 껄끄러웠어요. 오미라와 이도연은 계속 머물면서 저를 감시했고 오상철은 그런 가족들에게 실망해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내야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일주일 후였어요. 오상철이 가족회의를 열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오미라와 이도연이 집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틈만 나면 제가 오상철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며 비난했거든요. 하지만 오상철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줬습니다. 한지연 씨, 힘들죠? 괜찮아요. 미안해요. 우리 딸이 너무했어요.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어느 날 저녁 오상철이 가족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오미라와 이도연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상철이 저도 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아니에요. 한지연 씨도 들어야 할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두근거렸어요. 혹시 저한테 그만두라고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오상철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오미라와 이도연도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요. 얘기할 게 있어. 네, 아버지. 나 재혼할 거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미라와 이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상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짐작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재혼이요? 누구랑요? 한지연 씨랑. 폭탄 선언이었어요. 오미라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저 여자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미라의 말에 오상철이 화를 냈어요. 돈 때문이라고? 그럼 너희는 뭐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야? 아버지를 사랑해서죠. 거짓말하지 마. 너희는 내 재산만 관심 있잖아. 가족들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어요. 오미라는 울면서 나갔고 이도연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죠. 내가 미쳤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정말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상철이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요. 한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사장님, 오상철이라고 불러주세요. 오상철 씨,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마운 거예요. 오상철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70대 노인의 눈에서 이런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결혼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요. 좋아요. 결혼해요. 그 순간 오상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2달 후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김 집사와 몇 명의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오미라와 이도연은 끝까지 반대하며 참석하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화려한 식장 대신 작은 예식장에서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오상철도 그날만큼은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함께해요. 네, 상철 씨.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오상철이 몸이 약해서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바다를 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 씨,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내면서 오상철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평소 집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 여행 중에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지연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야말로요. 상철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동안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상철은 제게 모든 걸 맡겼고 저는 성심껏 남편을 돌봤습니다. 예전처럼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집안일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명령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집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오미라는 가끔 와서 냉랭하게 굴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상철도 딸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야말로 상철 씨 만나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만약 오상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고시원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 소중했어요. 아침에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 함께 TV 보면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상철이 다시 쓰러졌어요. 이번에는 뇌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컵을 떨어뜨리더니 의식을 잃었어요. 재빨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막 행복을 찾았는데 또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만 주시는 걸까요?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오상철을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 강했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일 줄 몰랐어요. 상철 씨, 제발 깨어나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오상철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사이 오미라와 이도연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그동안 안 오더니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안 좋다고 해요. 그동안 간병 수고했어요.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는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오상철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지연아. 네, 상철 씨. 깨어나셨어요. 고마웠어. 고맙긴 뭐려. 빨리 나와서 집에 가요. 하지만 오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불러줘. 왜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유언장, 써야 해. 다음 날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오상철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오상철이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어요. 오미라와 이도연도 왔지만 슬퍼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제 또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49제가 끝나고 나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변호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읽어줬는데 그 내용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70%를 부인 한지연에게, 나머지 30%를 딸 오미라에게 유증한다. 오미라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정신이 없으셨나 봐요. 유언장은 정신이 멀쩡할 때 작성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아버지와 겨우 1년도 안 산 사이잖아요. 이도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어요. 6개월 동안 법정 다툼이 계속됐지만 결국 유언장대로 결정났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부유한 여자가 되었어요.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잃었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오상철과 함께 보낸 시간들, 그 따뜻한 사랑이 그리웠어요. 돈이 많아져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큰 집에 혼자 있으니 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오상철이 남겨준 재산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먼저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오상철도 어려서 고생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저 자신도 외로움을 잘 아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지내네요. 아니에요. 저도 어르신들 덕분에 외로움을 달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오상철 생각만 나서 슬펐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가끔 오상철 생각이 날 때면 그분의 묘소에 가서 안부를 전해요. 상철 씨, 저 잘 살고 있어요. 상철 씨가 남겨주신 뜻대로 좋은 일에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면 오상철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동안 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을 사고 좋은 곳에서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느끼는 기쁨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만 마음도 풍요롭거든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